프랑스에서도 24년 2월 19일에 아동의 초상권 보호법을 제정했는데요. 자녀가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린 부모한테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 이게 최대 징역 1년, 와. 벌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M이교육 이시훈 대표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부모님들, 양육자님들께 저희가 간단한 사회실험까지는 아니지만 설문을 돌려본 적이 있어서 그 내용에 기반해서 준비한 주제입니다. 자, 강사님, 저희가 최근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제 설문을 돌려본 적이 있었죠.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녀 사진이 현재 올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올렸었는데 정확하게 50%씩 반반이 나왔습니다. 반반. 그래도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제가 전에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안 올리려고 노력하셔서 50%가 나온 게 아닌가 기대가 되고, 실제로 제가 그 현장에서 저를 처음 뵙는 학부모님, 양육자님한테 여쭤보면 내 자녀 사진 카톡 프로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가 7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장롱을 열어보면 항상 저희는 이만한 사진첩이 있잖아요. 있었죠. 그 비닐로 된 거. 그렇죠. 어렸을 때 막 갓난 아기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졸업식 비교적 최근 사진까지 어마어마하게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추억을 담는다는 목적은 똑같지만 장롱 속에 두느냐 공개된 온라인 속에 올리느냐. 맞아요. 그 소중한 추억을 담는다. 뭐 옛날 말로 유명한 거 있었잖아요. 사진밖에 남는 게 없다. 그런 마음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지만 미디어 교육 차원에서 이런 행동들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차원에서 다뤄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규정한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강사님? 아이의 성장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고 공개된 온라인, 대표적으로 SNS에 공유하는 거를 쉐어런팅이라고 합니다. 양육한다는 영어 단어 페어런팅과 공유한다는 쉐어가 합쳐져서 쉐어런팅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11월에 인스타그램에 이 쉐어런팅 계정들이 차단되거나 삭제되는 해프닝이 생긴 적이 있는데 혹시 기사도 봤고, 저는 연예인분들 팔로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양육 육아하는 연예인분들이 내 아들 내 딸 도와주세요, 사라졌어요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해결법으로 당시에 나왔던 게, 계정을 미성년자인 아이가 주인인 게 아니고 부모가 직접 관리하는 계정입니다 라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설명을 계정 설명란에 넣거나 이런 텍스트들을 좀 포함을 시켜주면은 삭제가 되는 일이 없더라 하는 그런 말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 입증 절차를 거치면 다시 복원해 줄게, 혹은 자녀 사진 올려도 돼 라고 했던 해프닝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그냥 잠깐 있었던 해프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아이가 이른 나이에 미디어에 노출되는 거를 이미 경고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 교수님은 쉐어런팅은 자녀의 얼굴과 일상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드러내는 것으로 안전에 위협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요거는 제가 좀 놀랐는데, 실제로 2015년에 호주의 사이버 안전 위원회 eSafety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호주의 한 일부 소아 성 도착증 범죄 사이트에서 발견된 사진의 절반가량이 SNS가 출처였다. 이건 외국의 사례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21년 10월에 한 범죄자가 SNS에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서 9세 여아에게 접근해서 유괴했다가 구속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 사진만 보고 강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아이가 사는 동네, 스케줄, 좋아하는 음식, 성격 이런 거를 좀 파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유사한 사례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학원 갔고, 내가 라이딩 하고 있고 뭐 먹으러 갔다, 이런 거를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시거나 카톡 프로필에 펑에다 올리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떤 학원 동선에 따라 이동하는가, 그 동네 사는 사람이면 거의 빤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모 살인 사건이 좀 생각이 납니다. 흉악범죄였는데 게임에서 만난,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과 친해졌는데 그 안에서 좀 폭력성이라던가 위협을 느낀 사람이 거리를 두고 연락을 끊었죠. 그랬더니 이제 계속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스토킹처럼. 그래서 위험을 감지한 거죠, 이 피해자분이.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이제 퇴근을 할 때 집에 전화를 하면서 보통 퇴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중을 나와줘 라고 하거나, 마중을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통화를 통해서 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전화하자, 약간의 액션을 취하죠. 액션을 취하죠. 나 누구랑 연락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진짜 연락을 주고받는 건 내가 여기서 뭔가 해를 입었을 때 경찰에 신고해달라, 도와달라 라고 요청하는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피해자분의 가족은, 그 부모님은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전화할 만한 상대가 마땅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키면서 간 거예요. 좀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그냥 보면 내가 위해를 당하면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신고를 해줄 테니까 저도 좋은 접근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효용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는 라이브 방송 하면서 옆에 찍히는 주변 건물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로 위치를 특정하는 거예요. 뭐 올리브영이 있네, 다이소가 있네, 편의점이 있고 이렇게 꺾어지네. 그 상대가. 네. 이 위해를 가려는 그 피의자가, 가해자가 그걸로 이 사람의 위치를 추정을 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이렇게 화면을 볼 거 아니에요. 이 뒤에 우편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함의 위치로 어떤 아파트인지 추정하고 대략적인 후보군을 확인한 다음에 그 아파트에 가서 며칠 기다리는 거예요. 뭐 1동 아니네, 2동 아니네, 3동 아니네 기다렸다고. 왜냐면 그 라이브 하는 시간이 퇴근하는 시간인구나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거죠. 3동에 사는구나. 특정해서 이제 택배 기사 혹은 퀵 배달 기사 분으로 변장한 다음에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계단 꺾어서 들어오는 피해자분을 이제 살인했던 그런 사례들도 기억이 납니다. 이거 실제 사건인가요? 네. 와. 뭐 지역을 밝힐 수도 없고 나이나 이런 것도 피해자 기준으로 특정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내 일상, 내 상황을 여과 없이 올리는 것들이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점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호주에서 소아성 도착증 범죄 사이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소아들만 당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 유명 인플루언서분들 보면 프로필에 저는 인스타그램만 해요, 다른 채팅 앱에 있는 제 얼굴, 제 몸은 도용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많지 않나요? 네, 많죠. 그러니까 얼굴이나 몸매가 부각된, 외모가 부각된 사진을 채팅 앱에 도용해서 그걸 가지고 그루밍 성범죄, 로맨스 스캠 혹은 영상으로 만드는, 악용하는 범죄도 있잖아요. 말씀을 해주신 거에서 또 생각이 난 건데, 도용에 관련해서 제가 아닙니다라고 먼저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반대로 그걸 악용해서 사진이 도용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하는 또 피싱도 최근에 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기요 당신 도용된 거 알아요? 라는 연락이 피싱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링크 들어가 보세요. 딥페이크로 본인 사진이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링크가 해킹이 되거나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링크인 경우도 SNS를 통해서 좀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 저는 제 셀카, 제 눈코입 나온 얼굴 인스타건, 카톡이건 올린 적 없는데요, 안녕 하면 편한데 내가 올린 적이 있어. 그러면 나 올린 적 있으니까 당했을지도. 진짜요? 확인하려면 어떤 링크 들어가야 돼요? 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이 사소한 순간까지 공유를 온라인에 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 물론 내 주변에서는 잘 안 일어날 수 있지만 네. 너무 먼 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어디서든 존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통 찍잖아요. 요즘. 네. 그럼 거기에 그냥 그 이미지만 담기는 게 아니고 정보들이 담긴다고. 맞아요.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이 스마트폰 지금 아마 찍으신 사진들 보시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진을 이렇게 위로 살짝 긁어보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서 찍었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업로드하면은 똑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 따라다닐 수 있구나. 그렇죠.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보도자료로 나온 걸 제가 봤는데, 호주 어린이들 사진이 보호자도 모르게 AI의 학습용 데이터로 수집되고 있다. 위험한데요? 네? 이 자료의 핵심은 그 사진들 대부분이 이제 가족 블로그나 학교 웹사이트, SNS, 영상 플랫폼 등 일상적으로 업로드한 사진이었다고 하고, 심지어 그 사진 속에 서호주의 한 유치원 앞에서 3, 4세의 남아 둘이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름, 나이, 유치원 명칭까지 함께 기록돼 있었다고 합니다. 위험하다. 이거를 수집하는 게 누가 하냐면 크롤링이라는 긁어간다. 기술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AI가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보를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기 같은. 자기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그렇게 모은 정보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할 수 있죠. 그 포털 사이트가 미세한 정보들을 다 일일이 정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거고, 가격 비교 사이트도 쓸 수 있는 거고, 리뷰나 뉴스만 모인 사이트 등도 이것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일부 웹사이트에 올린 이미지가 원본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 속에 있는 정보들도 이제 크롤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사진을 어디서 언제 찍었는지 분류된 데이터, 메타데이터들이 따라가서 여기저기서 악용될 수 있군요. 그렇죠. 그걸 수집한 사람이 악용을 안 하더라도 수집은 될 수 있다. 누가 보통 이 크롤링을 많이 하냐면 뭐 정보가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구글은 당연히 하고, 네이버도 당연히 하고, 마케팅 기업들도 정보가 필요하니까 하겠고, 사이버 수사 기업도 범죄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AI 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크롤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글로벌 보안 업체인 클라우드 플레어가 AI 웹 크롤링 활동이 가장 활발한 기업을 공개를 했는데 1위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2위는 챗 GPT. 특히 틱톡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과거에 맞아요. 논란이 좀 있었고 수많은 실제로, 논란이 있었죠. 실제 우리나라는 물론 네덜란드나 유럽연합, EU, 그쵸. 이탈리아 등에서 과징금을 맞아요. 부과했었고요. 최근에 25년 1월에도 EU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불법으로 맞아요. 이전한다고 해서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틱톡이 무조건 잘못된 거고 앞으로도 이걸로 문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소비자 이용자 입장에서는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감도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온라인에 올리는 거는 단순한 그 사진, 이미지 한 장이 아니고 그 뒤에 내 위치, 장소, 민감 정보들이 다 쓰여져 있는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이제 로봇 청소기가 있죠. 크롤링을 통해서 호주 사례처럼 무단으로 우리 아이의 사진과 정보가 수집이 될 수 있다. 네, 이 부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내 근황 좀 올려야지 그냥 내 카톡인데 내 인스타인데 뭐 해서 올린 거지만 이런 크롤링을 통해서 아니면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집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취약성이 있다. 노출되면 악용될 여지가 있다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하신 게 그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돼. 우리 애가 인스타 많이 쓰는데 나도 카톡은 쓰는데 이런 걱정이죠. 제가 이제 알아본 대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네. 일단 인스타그램은 업로드할 때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다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카톡은 1대1 대화로 전송한 사진의 메타데이터가 그대로 전송이 됩니다. 받은 사람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신뢰가 가는 가까운 사람한테 전송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별로 안 친하다. 한 번만 주고받을 사이다. 라면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있죠. 많이 업로드, 백업을 해놓는 그런 서비스는 대부분 그대로 올라간다고 해요. 강사님이 기존에 성교육 하실 때도 쉐어런팅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딕셔너리 어택을 이제 알게 됐을 때 아, 이런 사람도 있다고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능은 하겠더라고요. 해킹할 때 A부터 Z까지 모든 단어와 숫자를 조합해서 비밀번호를 추적해보고 해킹하려는 시도가 있듯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모든 아이디, 모든 계정을 하나씩 팔로우 친구 추가한 다음에 그 사람의 프로필 혹은 프로필에 올린 사진, 스토리에 올린 사진으로 사는 곳 아니면 행동을 특정해서 그루밍 성범죄나 로맨스 스캠의 범죄 타겟으로 삼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딥페이크에 취약하다. 카톡 프로필에 그냥 내 아들 내 딸 올렸는데 이삿짐 센터 기사님도 내 프로필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삿짐 기사 센터님이었으면 괜찮지만 직원분이 이제 핸드폰 번호를 바꿔 안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그 번호를 써.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번호를 가지고 내 아이를 그냥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버추얼 프라이버시라고 하죠. 자녀 혹은 내가 가상의 공간이지만 거기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디지털 아동 인권의 차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각 역할, 양육자, 그리고 빅테크 기업, 그리고 교육자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 문제가 합성당하거나 범죄 타깃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아이에 대한 정보가 담긴 사진을 올리는 데 있어서 내 자녀가 거절할지 동의할지를 물어봐 주시고 아이가 노 한다면 그걸 수용해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번 더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니까 내가 예쁘니까 그냥 올리지 말고 아이한테 한 번은 물어볼 수 있도록 이거 엄마가 혹시 올려도 될까? 네. 프랑스에서도 24년 2월 19일에 아동의 초상권 보호법을 제정했는데요. 자녀가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린 부모한테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 이게 최대 징역 1년, 와. 벌금 4만 5천 유로, 와. 하나로 약 7천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 이제 프랑스에서도 자녀의 자기 결정권 네. 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법안의 핵심은 네. 부모라면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라고 아하. 합니다. 강사님도 그렇고 항상 말하는 거지만 길에서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그렇죠. 가 온라인에서도 적용이 꼭 됐으면. 그 실제로 마크 저커버그 아시죠? 네네. 네. 마크 저커버그도 인스타그램에 네. 아이 사진 올릴 때 가려서 올립니다. 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유명인이라서 가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SNS의 위험성이랑 데이터 노출 문제를 아마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네,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요.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동은 촬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아동이 당면한 상황 그리고 아동의 말을 정확히 파악하여서 미디어에 대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파급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속에 우리 아이를 놓으실 때 혹은 이용하실 때 활용하실 때는 충분하게 고민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를 지키려면 파수꾼이 되어주시려면 어떤 일상에서의 실행, 설정들을 하면 좋을지 한번 저희가 준비한 교육 자료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진 찍을 때 위치 정보가 안 남게끔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가능한가요? 그렇죠. 촬영 전에 설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요거를 기본적으로 지금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보면서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폰은 이제 설정 앱을 연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탭으로 가서 거기서 위치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깔려있는 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내리시면서 찾으면 카메라가 있을 겁니다. 카메라 들어가서 위치 서비스를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안드로이드는 이제 카메라 앱을 열어서 설정, 이 톱니바퀴 아이콘을 들어가셔서 위치 태그 또는 위치 정보 저장 항목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적어도 내가 찍은 사진들의 위치 정보는 안 담기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SNS를 만약에 이용하신다면 여기서부터 꼭 잘 보셔야 합니다. 정말. 이 설정들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스타는 비공개 계정으로 무조건 네, 무조건 해주시면 좋겠어요. 카카오톡 프로필은 나만 보기로 올리시거나 이미 올린 게 있다 하면은 나만 보기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랜덤으로 전화번호 저장해서 피싱 문자나 이런 거 보내는 딕셔너리 어택 방지하기 위해서 내 전화번호를 입력했을 때 친구 추가가 자동으로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 노출로 카톡에 모르는 사람이 날 친구로 추가 못하도록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기능을 오프로 바꿔주셨으면. 요즘 이 기능 쓰시는 분들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카카오 기업 자체가 이런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좋았던 무브였던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켜져 있으면 꼭 꺼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멀티 프로필이라는 게 있어요. 카카오톡에 내가 지정한 사람들한테만 내가 설정한 프로필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적극 활용할 수 있죠. 이 사람한테는 A, 이 사람한테는 B 이렇게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들,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아이 사진이 보이게 설정하고 나머지는 기본 프로필로 보이게끔 나눠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라는 프로필, 기본 프로필은 이제 모두가 볼 수도 있고 공적인 영역이니까 되게 포멀하게 해놓으시고, B 프로필은 이제 가족이라던가 뭐 찐친들 볼 수 있게 거기에 이제 내 자녀 사진이나 내 근황을 올릴 수 있고, C는 이제 뭐 학교 선생님, 뭐 보험 설계사 뭐 이런 분들이 볼 수 있는 아주 드라이한 화면으로 해놓을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지나가는 시간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 정말 소중하고 간직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만큼 지켜주자라고 우리 건우 강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가 사랑스럽고 소중한 만큼 이제 미디어 공간 안에서, 온라인 공간 안에서 범죄 악용되지 않도록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할 거고요. 자, 강사님 마무리 멘트 한마디.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롱 속에 보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속 장롱을 만들어서 소중하게, 그만큼 소중하니까 안전하게 보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온라인 속 장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더 공부하고 정리해서 찾아뵐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